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힘차게 달리는 멸콩 라이브 오늘도 변함없이 5시 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 특집 인터뷰 재밌게 보셨죠? 주말도 쉬지 않고 달리는 멸콩TV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저희 보수 유튜브의 대부님, 제가 사실 아무나 이렇게 대부님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무슨 일 있을 때 상의하고 여쭤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저의 멘토이시기도 한데요.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대부님이라는 표현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요. 갑자기 어깨가 막. 제가 요새 별명 짓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아, 그러시구나. 저희 박민영 대변인은 제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라고 막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병준 기자는 콧불 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박사님 하면 제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희들 다 박사님 한마디면 모든 스피커들이 다 쪼르르 모이기 때문에 아이고. 네, 대부님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박사님 사실 저는 막 방송하고 정치평론하고 하는 게 이제 올해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네. 제가 28살에 라디오로 데뷔해서 올해 이제 38이니까. 네. 근데 박사님 30년, 40년이 정치판과 방송계 또 보수의 역사를 직접 지켜보신 산 증인이시잖아요. 한 4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역사에 이 이혜원 같은 정치인들 말로가 어떤가요? 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 잘 먹고 잘 사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뭐 잘 된 꼴을 못 봤어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혜훈이는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는 거의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이혜훈이가 잘 나갈 때가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 때인데, 사실은 이제 이혜훈이는 이명박 줄 타고 들어온 거예요. 아, 들어올 때는? 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 어떻게든 줄 좀 잘 서가지고 뭐 좀 해보려다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자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배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른정당으로 가고 뭐 그랬잖아요. 네, 네. 이제 그 후에 뭐 거의 무슨 존재감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모든 언론이 막 이혜훈 막 이렇게 보도할 때도 이게 누구야 했을 거예요, 다들. 예. 그 이제 제가 이 이혜훈 사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우선 첫째,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 진짜 인재풀이 약하구나. 사람 없나 보다. 오죽 사람이 없으면 뭐 여기서 거의 존재감도 없는 이혜훈이 같은 거를 데리고 가면서 무슨 통합이니 뭐니 뭐 이런 소리를 해대냐. 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것들 진짜 잔인하고 잔혹하구나. 이게 데리고 가면은 어쨌든 뭐 좀 나름대로 모양을 갖춰줘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완전히 그냥 짓밟아 죽여서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네. 이미 뭐 이혜원이가 지가 납작 엎드려서 뭐 탄핵 반대 집회는 그냥 어쩌다가 휩쓸려서 간 거예요. 뭐 저는 그거 반성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도 이재명이가 다시 밟아버리잖아요. 입장 분명하게 밝혀야 할 거다. 그리고 국민검증을 통과해야 할 거다. 이거 사실 저거 장관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지금 이재명에게 나오는 그 말로 봐서는. 이게 개딸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고 분위기 안 좋아지면은 저렇게 청문회에서 쓱 벌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예.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것들이 워낙 그 인재풀도 약한 데다가 그나마 어떻게 하나 데리고 가서 쓰려고 했는데 반대가 심하면은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잔인하고 잔혹하다. 저 종북주 좌파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그런데 여기 데리고 갈 자들이 널렸는데 그 왜 다른 것들한테는 왜 신경을 안 쓰는지 모르겠다. 저는 아침에 방송에서요. 네. 민주당 좌파 패널이랑 방송하는데 이혜원만 데리고 갈 게 아니라 한동훈이도 법무부 장관 데리고 가고 그렇지. 조경태도 해수부 장관 데리고 가라 빨리 그냥. 그렇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유승민이도 데리고 가고 김무성이도 데리고 가고 다 써먹을 때가 있어요. 유승민이 기재부 장관 시키면 잘해주고 고맙다고 할 거고 김무성이는 옛날에 내무부 차관했거든.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 시켜주면은 또 고마워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싹 데리고 가면 좋을 텐데 왜 다른 것들 다 놔두고 그 중에서는 별로 존재감도 없는 이혜훈이를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재명이가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놔두고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럴 거 없어요. 그저 이재명이하고 한동훈이는 그야말로 동지 아니에요, 동지? 서로 팔꿈치 쓰다듬은 사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살다가 남자들끼리 악수하면서 팔꿈치 쓰다듬는 건 처음 봤어요. 제가 박사님 아무리 좋아해도 이렇게 예, 두 손으로 아니, 악수하고 그렇지, 말지. 우리가 막 이거를 저 풀샷 한번 잡아주실래요, PD님? 제가 박사님 배에서 막 이렇게 쓰다듬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좀. 들어. 맞아. 들었다고요, 박사님. 아니 그런 관계잖아. 아니,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네. 아, 진짜 아니 한동훈 데려가도 이상하지 않은데. 근데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예. 이혜훈이가 인맥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박찬대랑 엄청 친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찬대가 완전히 이재명이 밀어준 픽인데 이 정청래한테 찍히고 다음번 인천시장 나온다 뭐 벼르고 있는데 네. 이혜훈이 예전부터 인터뷰에서 우리가 그런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상대당 정치인 중에 누가 제일 친하냐. 그렇지. 좀 칭찬해라 그러면. 박찬대를 항상 꼽고 아. 박찬대랑은 굉장히 내밀한 이야기도 나눈다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하. 결국 그 박찬대 이재명 코딱지 파주는 박찬대가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아하. 그리고 구윤철 지금 경제부총리 있습니다. 예. 기재부 장관하는 거기랑도 가깝대요. 아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기획예산처라고 만들어봤자 전부 이재명 시키는 대로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딸랑딸랑거리는 허수아비가 필요한데 허수아비 중에서 약간 이미지도 세탁하고 말 잘 듣고 찍소리도 못할 만한 사람 누구 찾아봐라. 찬대야 윤철아. 얘네가 잔머리 굴린 게 이혜훈이 딱입니다. 끈떨어져 있고 이렇게 진영을 넣으면 원래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아이, 갈 때까지 간 거니까. 예, 그저 송미리 형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박사님. 지금 이혜훈이는 그보다도 더 비참해질 건데 네. 더구나 이것들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총리 산하로 넣어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김민석이 똘마니 하면서 시키는 대로 예산이나 짜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 저는 뭐 이혜훈이는 더 별로 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만은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자가 지 말로 그랬어요. 3주 전에 연락을 받았다. 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저것들 입장에서 뭔가 장관 자리 주려면 신원조회 해야 되잖아요. 네. 신원조회 하려면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금융 정보라든지 네. 또는 뭐 부동산 관련 정보라든지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정됐다 하고 연락하면서 그런데 저 신원조회 해야 되니까 그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 이거 하는데 최소한 2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주 전에 연락받았다는 이혜훈의 말은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상식, 최소한의 상식만 갖고 있으면 3주 전에 연락받고 이제 신원조회 중이잖아요. 그때는 일단 이제 곧 이재명 똘마니가 되러 가는 거니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직 바로 사퇴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 정치적 행동도 하면 안 돼요. 그게 최소한의 그거야. 도의죠. 아니, 물론 네. 이것들한테 그 최소한의 도의도 기대하는 것이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완전히 연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뭐 당협위원장이 해야 될 일 다 하고 그걸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격적인 게요. 본인이 혹시나 이 장관 지명이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당협위원장을 해먹으려고 그렇죠. 당원 연수를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이 그날이래요. 네. 원래 오늘이 당원 연수고 3일 전에 오세훈 시장한테 연락해서 우리 당원 연수해야 되니까 축사 보내주세요 해서 축사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쇼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저쪽에서 준다고 하는데 진짜 줄지 안 줄지 모른다. 그런데 덜렁 다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다가 만약에 안 주겠다 그러면은 완전히 뭐 나만 이거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난 당협위원장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혜훈이가 집단에는 좌파 것들을 좀 알아요. 저것들이 내정됐다고 해서 내정됐다고 믿으면 안 되고 그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에는 나름 안전하게 다져가면서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정당사에 가끔씩 이렇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날아가는 배신자들도 있고 철새들도 있지만 이런 배신자 이런 철새는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보통 철새들은
이 당을 정리하고 네. 저기로 넘어갔다가 네. 또 그 당을 정리하고 여기로 넘어갔다가 하는데 네. 여기는 철새가 아니라 그 가랑이를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하잖아요. 이 두 둥지에 가랑이를 다 걸치고 있었던 아니, 거예요. 글쎄. 이 예. 뱁새 황새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굉장한 양다리였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김상욱이는 차라리 순진한 거야. 아, 그렇죠. 예. 예. 김상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고, 예. 어쨌든 우리가 김상욱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탈당하고 무소속 휴식일을 가지고 누구나 다, 아, 제 민주당 가겠구나 해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거 진짜 양다리고 요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환승연애거든요. 환승이별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남자 마음에 드는데, 혹시 잘 안 되면, 지금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어야지? 이러고 있다가 넘어간 거잖아요. 이게 너무 지저분한, 이게 사적인 아니, 그러니까 일로 너무 지저분한 건데. 이게 저쪽에서 발표를 오늘 해서 그렇지 발표를 내일 했다 그러면 오늘 당협 이 당원들 모아놓고 당원 교육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당원 교육하면서 이재명 정부 타도하자, 뭐 하자, 뭐 하고 이제 내일 발표하면 내일 넘어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정말 추잡다. 어떻게 정치를 배워도 그렇게 외웠냐. 나름 정치 명가의 며느리 아니에요. 아 이거 참 어떻게 정치를 그따로 배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이혜훈이 얼마 전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박사님. 네. 바로 서울시당이 주도한 당심 7대3 반대 성명. 거기에 이혜훈 이름이 딱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오세훈이 똘마니 모양이니까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러니까 이번에 막 서울시당이 들고 일어나고 배현진 위원장이 막 이거 제명해야 된다 먼저 글 썼는데 제가 봤을 때 네. 그 7대3 반대 성명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아. 다 이혜훈 까라인 게 아닌가.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당원들이 배신자 제일 잘 알아볼 수 있거든요. 누가 당성이 강한지 안 강한지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당에 돈 내는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반대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관직 준다고 하니까 배신 때려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7대3을 우리가 더 밀어붙일 명분이 이 이혜훈 배신 때문에 더 당연하죠. 생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혜원이가 국민의힘 당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뭐냐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가서 정책본부장 한 거예요. 김문수 캠프. 네. 김문수 캠프. 네네. 네, 김문수 캠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뭐 당시 대선 상황을 뭐 나름 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합지졸들 다 모였던 거예요. 네. 그냥 이게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줄 서서 그냥 우웅 몰려다니듯이 이제 그렇게 했던 자 중에 하나가 이혜훈이고 이혜훈이가 또 그 중에서는 본부장 꿰찰 정도의 그 재주가 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칙 없는 통합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과거에는 그 미래통합당으로 교훈을 한번 얻어야 되고요. 네. 그때 사실은 김형호가 막 주축이 되어서 황교안 대표도 배신하고 막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미래통합당으로 어거지로 모아놓으니까 이 보수가 잡탕밥이 된 거잖아요. 그때 그 미래통합당으로 가게는 그 중간 다리에 무슨 통합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위원장 맡았던 자가 박형준입니다. 부산에. 네. 그 지금 부산시장하죠. 이 박형준이가 그때 위원장을 맡아서 이 자가 한 짓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유승민 세력한테 지분 주고 안철수한테 지분 주고 그래서 유승민 세력이 한 3, 40명 안철수 세력이 한 2, 30명 그냥 낙하산 타고 총선 공천받게 해준 거예요. 그게 박형준이가 한 거의 유일한 일이. 그 결과 우리 당은 완전히 망가졌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의 교훈 이혜훈 사태를 보면서 네. 어설픈 통합이나 뭐가 오히려 당을 죽이고 보수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 당원들께서 국민들께서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 이 보수 분열을 위해서 이재명이 잔머리를 쓴 건데 네. 보수는 똘똘 뭉치게 되고 네. 지금 좌파들이 분열하더라고요. 지것들이 지금 분열하지. 그러니까 정청래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네.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 했잖아요.
제가 적진을 염탐하기 위해서 가끔씩 딴지일보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비위가 좋냐면 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께 보고하려고 김어준 방송도 제가 보고 막 그랬어요. 아하. 걔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니까. 근데 대신에 멀미약 먹고 봤죠? 그날은 좀 다이어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점심을 먹기 힘들어져서. 근데 박사님 딴지일보 게시판 지금 뒤집어졌어요. 저는 개딸들이 이것도 그냥 무조건 이재명 선택이니까 박수 칠 줄 알았는데 이재명 욕하고 성토하는 글들이 한 반이에요. 아니 지금 그 예산 그 편성 그 건을 저거 이혜원이한테 주겠다는 걸로 아마 개딸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을 들이받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보수 분열시키려 하다가 보수는 잘 됐다 저런 배신자를 다 치워라 하면서 똘똘 뭉치고 네. 좌파들이 지들끼리 이게 맞냐 아니냐로 막 난리가 나고 아니 있는 상황 그래서 같아요. 이혜원이 저거 임명 쉽지 않다니까요. 저게 네. 예. 좌파들이 반대할 테니까. 그러니까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딴지 저 김어준이 쪽도 들고 일어나고 뭐 조혁이 쪽도 들고 일어나면 저걸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 밑에 그 똘마니 노릇하는 대통령실 참모들 몇 명 빼놓고 없다는 뜻 아니에요. 저걸 누가 저걸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리 좌파래도. 진짜 웃긴 게요. 네. 원래 아침 방송에서 뉴스 공장하면서 김어준이가 네. 이거를 이혜원 편을 들어줄지 아닐지를 지켜보고 좌파들이 지령을 받잖아요. 기가 막히게 김어준이 오늘부터 휴가를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김어준도 제가 봤을 때 김어준 정도 짬밥이면 이걸 미리 알고 야 이거 내가 가서 이혜원 편들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이재명 까기도 뭐하고 진짜 난감하네. 나는 모르겠다 하고 휴가 가버렸더라고요. 네. 김어준이 그 친구 재밌어 그런 거 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김어준도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교주님이 지령을 내려야 사이비 신도들이 와 교주님 하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딴지일보 게시판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 이제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아니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경태도 유승민이도 뭐 김무성이도 다 데리고 가라니까. 이왕이면 네. 한동훈이까지. 저는 그 한동훈 데려가 주면 이건 진짜 협치다. 아하. 우리의 어떤 고름 덩어리, 종양 덩어리를 데리고 가준 거니까 제가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이재명 정부 비판 안 하겠다. 아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무척 신속하게 어제 3시간 만에 긴급 서면 최고위로 제명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바로 제명시켜버렸어요. 일단 박사님 이 제명 결정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회주의자들 배신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한동훈이겠지. 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녹록치 않은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네.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엄청난 그 폭풍우 속에서 막 삼각 파도가 막 때리고 있는데 작은 조각 빼가지고 대양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은 그런 양상인데 그렇죠. 여기서는 그야말로 선장의 항해술 말고는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헤쳐나왔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 얘기를 보면 뭐 갑자기 뭐 저 족보 언론들이 장한석인지 뭔지 해갖고서 이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을 어떻게든 엮어내려고 하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들 막 그것에 지어냈죠. 대해서 네. 장동혁 대표가 뭐 길게 설명은 안 해. 아니 당 안에 있는 사람하고도 연대해야 되냐 이러면서 한동훈이를 쫙 날려버렸어요. 적어도 거기에 낄 급도 아니라는 걸 그렇지, 보여준 그렇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준석이하고 연대는 여러 세력과의 연대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 그건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무슨 때냐? 지금은 단일 대우를 먼저 형성할 때다. 자강할 때라고 했죠. 네. 네. 단일 대우를 우리 자유파 진영이 단일 대우를 먼저 구축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이런저런 연대가 있으면 그때는 1+1이 3도 되고 4도 되니까 그때 가서 그 연대는 생각해 볼 만하다. 지금은 우리 자유파가 단일 대우를 구축할 때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단일 대우라고 하는 것은 고름 종기 이런 거 다 짜내야 단일 대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을 지금은 한동훈 똘마니 배신자 세력들을 척결할 때다.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우선 과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동훈 배신자 똘마니 쓰레기들을 먼저 청소해 놓고 나면 이제 명실상부한 단일 대우 구축이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단일 대우를 가지고 우리 혼자 싸워도 이길 수 있지만 그러나 뭐
함께 하겠다는 세력이 있다면 굳이 우리가 거부는 안 하겠다. 이렇게 연대가 가야 비로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제대로 된 연대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이 기조를 어제 분명히 밝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삼각파도가 덮치고 있지만 그 장동혁이 이끄는 그 국민의힘 호는 비록 배는 작지만 지금 거친 바다를 잘 헤쳐나가고 항해를 잘 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도 저는 원론적으로 참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도 확장을 하겠지만 네. 당을 배신한 인사는 과감하게 조치해야 된다. 그렇죠. 당성이 중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했거든요. 아니 중도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배신자들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중도는 아직 어느 정당인지를 지지할 결정을 하지 못한 부동층을 중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은 그런 유권자들이에요. 네.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이에요. 근데 이 까다로운 유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밥 먹듯이 배신하는 거. 그리고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그걸 제일 싫어하죠. 그러면 네. 그거 골치 아파 냄새나 그러고서 안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그 중도를 제대로 끌어오기 위해서라도 우리 내부부터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돼. 우리는 이런 허접한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 다 척결했다. 여기는 아주 깨끗하다. 여기는 당내에 뒤에서 총 쏘는 자들도 없다. 완전히 깨끗한 세력이니까 함께 해도 당신들 배신당할 일 없다. 이렇게 해야 중도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의 그 말도 중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전략적 판단들이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댓글에 중도는 없다. 제가 저게 무슨 의미에서 하시는 말인지 알고 네.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전략적으로 우리가 중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해버리면 여론조사에서 자기를 중도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나 있는데 나 없다고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인이 쓰기에 적합한 언어는 아니고 다만 장동혁 대표도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게 네. 중도 확장한다고 해서 어설픈 좌클릭하거나 좌파 배신자들 끌어오는 게 중도 확장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경제와 민생으로 가는 거고 네. 당 배신한 인사는 과감하게 조치하겠다라면서 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이 당신 민심 7대3 비율이라던가 공천에 있어서 당에 얼마나 기여하고 헌신했는가를 중시한다던가 우리가 바라는 그 흐름을 장동혁 대표도 놓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제 장동혁 대표한테 족보 언론들이 막 중도파리, 중도몰이를 엄청 해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치인이었으면 거기에 그냥 무릎 꿇고 끌려갔을 거야. 진즉 무릎 꿇었죠. 진즉. 네?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가 딱 버텼잖아요. 딱 버티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종북주사파들이 더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해운이 데리고 간 게 장관 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지것들 딴에는 중도를 끌고 간다고 간 거야. 네. 그런데 이 중도라고 통합이라는 명분하에 중도 하나 끌고 갔는데 그 결과는 종북주사파 내에 개딸들 내에 심각한 균열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장동혁 대표가 어설프게 했다 그러면 그 중도 하나 데리고 온다고 하다가 우리 자유파가 거의 진짜 사분오열될 위기가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장동혁 대표가 지켜냈거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87년 대통령 선거 직선제 이후에 가장 많이 중도 세력을 끌어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렇죠. 네. 가장 많이 중도를 끌어왔기 때문에 52% 득표를 했어요. 유일하게 과반을 넘는 득표를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 자유파 고정지지층만 갖고는 설명이 안 돼. 여기에 어쨌든 중도 세력을 최대한 많이 끌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자유파 진영이 배출한 후보 중에 누구보다도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과 그 이념적 강도가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중도를 못 끌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역으로 얘기하면 확실하게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유파의 지지층을 하나로 딱 만들어 놨을 때 오히려 중도가 아, 저쪽이 이기나 보다. 저쪽이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저쪽에 사람들이 모이잖아.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중도몰이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그야말로 죽도밥도 안 돼.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중도몰이를 하는 족벌 언론들의 수없는 겁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내고 있는 것 자체가 매우 훌륭하다. 그리고 이 나름의 전략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작정 버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지도 노선을 잘 견제하고 있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야 우리가 열매나 꽃이 의미가 있는 거고 집도 기초공사를 잘 지어놔야 그렇습니다. 뭐 창문이나 장식 이쁘고 뭐 지붕에 뭘 얹고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보수 정당의 철학과 소신 원칙이라는 뿌리가 흔들리고 기초공사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이쁜 지붕 올리고 꽃 잘 피워봤자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뿌리를 튼튼히 다지는 작업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연대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외연 확장은 시너지 효과 없이는 무의미하다.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강해질 타이밍이다. 우리 안에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확고부동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연대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1+1이 3이나 4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1+1이 2가 아니라 1.5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이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세력, 안철수 세력 다 끌어안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1+1+1이라서 3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대참패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는데 1.5, 1.4밖에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고도 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통합과 연대를 겉으로 했는데도 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갔을 경우에 오히려 이 수많은 변수들이 주변화되면서 일테면 이재명 대 장동혁 또는 종북주사파 대 자유파 간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져서 그 중간에 있는 수많은 회색 분자들은 더 이상 국민적 관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면 이 회색 분자들이 결국은 야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잖아 라고 우리 쪽으로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 점에서 이 지금 자유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단일 대우를 먼저 구축하는 것이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필요 선결 조건이다.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이해운의 어떤 이 오락가락하는 행보와 거기에 비춰서 원칙을 지키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현장 메시지까지 저희가 이야기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아까도 박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제일 설렜던 순간이 있어요, 박사님. 네. 그런 언론 보도랑 소위 말하는 정치권 찌라시가 막 퍼지는데 다음 타자는 이재명의 정치 잔머리 다음 타자는 조경태 해수부 장관이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더라고요. 제발 그렇게 되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조경태만 데리고 가주면 이재명 네가 잘못한 거 내가 한 2억에는 눈 감고 한 일주일 내가 잠잠히 넘어가 줄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설렜는데 문제는 조경태가 방금 전에 언론에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자기는 해수부 장관 제의 받은 적 없고 부산시장 나올 거다라는 택도 아닌 소리를 했는데 박사님 이 부산시장 구도 예. 이 말 나온 김에 조경태는 민주당 해수부 장관 나오고 민주당으로 시장 나오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파다할 정도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취재를 한번 종합해 보면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사실상 확정 지었다는 이야기도 막 들리거든요. 네. 이 조경태라는 자는 당이 별로 의미가 없는 자예요. 지금 6선 의원인데 3번은 저 민주당 때 했고 3번은 우리 쪽에 와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경태는 뭐 내가 여당이라서 됐다, 야당이라서 됐다, 내가 보수라서 됐다, 진보라서 됐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나는 내가 됐다야, 내가 잘나서 됐다야. 그러니까 조경태가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거고 하고 싶어 한다면 장관을 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부산시장에 탐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 장관은 지가 생각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산시장이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경선에서 조경태가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못 내밀죠. 꼴등하지 그러면 꼴등. 네. 저 더불어민주당 쪽에 달려가서 나 부산시장 나갈게 민주당으로 하면 부산 저 더불어민주당이 뭐 대환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조경태가 이재명한테 이런 요구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나를 뭐 그렇게 뭐 저 몇 달 쓰고 말 장관으로 하지 말고 날 부산시장으로 공천해. 민주당에서. 이 그 구애를 공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장 나갈 거다가 가로가 쳐져 있지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로 닫고가 숨겨져 있는 지금 거죠. 부산 민심에서 보면 조경태는 2년 후에 총선 나간다 그래도 적어도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못 받아요. 아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조건. 떨어져요. 네. 네. 시장은 무슨 언감전시 아무나 하는 겁니까? 그 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도 조경태가 그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도 부산시장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베리몸 더불어민주당으로 갈 때 시장 공천은 좀 받아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을 나름대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조경태가 나오면 만약에 지금 전재수가 저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저쪽에 좀 종북 주사파들이 지금 이 카드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네. 뭐 조국이가 부산에 나오니 어쩌니 그랬었는데 뭐 조국이 그 조경태도 이제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 부산 그 시민들 이게 저 좀 물른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 시민들이 저나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나 다 부산 사람들인데 다른 건 몰라도 저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짜 그건 용서 안 합니다. 제일 싫어하죠. 네. 아니 뭐 좌파 하려고 그러면 해라. 근데 끝까지 잘해라지. 야, 뭐 저거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절로 갔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경태보다는 아마 조국이가 좌파 끝들 입장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지 싶은데 문제는 조국이가 이재명이를 알로 본다는 데 있어요. 조경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주면 이재명한테 납작 엎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국이는 지가 지임으로 됐는데 내가 이재명한테 고마울 게 뭐 있어?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개딸들 입장에서는 지더라도 조경태 내보내고 지더라도 자기네 당 누구 내보내서 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받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아주 쉽게 이긴다.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 부산에서는 뭐 박형준이 말고는 대안이 있니 없니 그런 황당한 소리들을 해왔어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오세훈이 말고 뭐 대안이 있냐 그러는데 대안이 너무 널렸지. 아니 저 오세훈이나 박형준이가 무슨 지 개인 경쟁력이 뭐 하나라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을 확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전국 선거에서 선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상징적으로 국민의힘이 변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 같아서는 제가 이를테면 제가 무슨 공관위원장을 한다면 오세훈이 박형준이 컷오프 시킬 거예요. 이게 무슨 경선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 가치도 없다. 제가 그렇게 할 건데 그리고 진짜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맞는 더 역량 있고 더 다이내믹한 힘 있는 후보들로 제대로 경선 붙여서 할 건데 뭐 저한테 그럴 기회를 줄 리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이를 컷오프하고 다른 사람으로 후보를 세운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 무조건 이겨요. 그 바람이 불면서. 예. 네. 그런데 뭐 대안이 있니 없니 해가면서 서울에 다시 오세훈이 공천하고 뭐 부산에 다시 박형준이 공천하면요. 전국 선거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게 돼가지고 우리가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제일 메인 이벤트인데 이게 또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냐 아니면 그 나물의 그 밥이냐 국민의힘 간판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판가름하는 지표가 돼서 예. 충청이나 뭐 강원도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람은 영남에서 서울로 불어오고 서울 바람이 영남까지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오세훈이를 바꾸고 부산에서 박형준이를 바꾸면 이 바람이 결국은 가운데 충청권에서 대분천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공천혁명을 일으켜서 전국의 우리 자유파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전략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안이 그래도 대안 하니까 왜 없어요? 아니 서울 같으면 나경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젊은 정치인 중엔 조정훈이 주목합니다. 아니 오세훈이보다 모든 면에서 나으면 나았지 모자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또 부산에 박형준이 대안이 있냐 없냐? 아니 왜 대안이 없습니까? 아니 박수영이도 있고 김미애도 있고 세고 셌어. 아 누굴 갖다 댄들 저 박형준이만 못할까? 그러니까 대안 걱정하지 말자. 대안은 박형준이보다 훨씬 훌륭한 부산시장 대안들 우리가 여러 명 있다. 서울 오세훈이보다 훨씬 훌륭한 서울시장 후보 여러 명 있다. 그래서 저는 대안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공천혁명하자. 적어도 서울과 부산은 확 바꾸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고도 자꾸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아이 좋지. 좋지.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부산시장 선거. 광역이니까. 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그 경선을 나가면요. 당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그 여론조사 비용을 나온 경선 후보들이 n분의 1로 내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가 좁으니까 여론조사 해봤자 한 1000명 하잖아요. 예. 그 비용만 나눠서 내면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뭐 16개 시군구를 하고 뭐 10,000명 이상 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 후보가 당에 내야 되는 여론조사 비용만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면 도전하기 쉽지 않은 구도이긴 한데 저는 최근에 어떤 인상을 많이 받느냐. 전재수 통일교 문제에 막 휩싸이고 이렇게 되면서 박수영 의원이 몸 풀고 있다. 아, 예. 박수영 의원이 몸을 풀게 되면 그 박수영 의원 개인이 훌륭하고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박형준 시장에게 회초리 때리고 싶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민심이 거기로 좀 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에 박수영 의원의 거취를 조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박수영은 적어도 배신 때린 적은 없잖아. 조금 이 재기가 좀 넘쳐서 오바를 한 경우는 있지만 네. 배신 때린 적은 없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기준은요. 이게 이 배신 때린 적이 있냐 없냐예요. 그리고 이 자유파의 정체성이 확실하냐 안 하냐거든. 그런 점에서 오세훈이나 박형준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지금 뭐 댓글에 우리 박사님이 조정훈 의원 언급하니까 생각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박사님 말씀은 지금 언급한 누구누구를 우리가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대안을 찾자면 충분히 다른 카드들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고 그럼요. 예. 조정훈 의원은 제가 이 말만 할게요. 총선이 끝나고요. 한동훈의 인기가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 아직 한동훈의 실체를 많은 분들이 모를 때 용감하게 총선 백서에서 이거 한동훈이 공천 잘못해서 졌다. 예. 그리고 전하 도태우 변호사 자른 거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총선 백서에 그 한동훈계가 난리 발작을 하는데도 그걸 용감하게 적은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하게 싸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신념이나 뚝심은 또 인정해 줄 부분도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을 하고 지금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 만다 할 계제가 아니라 다른 대안들도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는 차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댓글 다실 시간에 좋아요랑 구독 다 누르고 계시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대구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자연스럽게 부산의 조경태 이야기에다가 서울 이야기까지 쭉 했는데 오늘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군 중에는 최초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추경호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대구 경제 살리겠다. 그리고 특검이든 뭐 국수본이든 본인을 정치적으로 막 괴롭히고 해도 굴하지 않겠다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건데 이 추경호의 출마 선언 박사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었다면 홍준표부터 날려야 된다고 주장했을 텐데 홍준표는 지가 알아서 기어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 사실은 무주공산인 상태에서 저는 이 대구시장을 뽑는데도 핵심은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과 당성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꾸 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방선거는 지방 살림하는 선거니까 상대적으로 정치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완전 착각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그 영남권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영남권에 기반하고 있는 정당들의 그 하이어라키, 위계서열을 보면 대구의 국회의원이 뭐 13명이다. 그런데 대구시장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러면 13명의 대구시장보다 13명의 국회의원보다 대구시장이 더 세요. 부산에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저쪽 전재수 빼고 17명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합친 것보다 부산시장의 힘이 더 세다고요. 다만 이 시장 도지사들이 이것을 세련되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지를 않아가지고 또는 못해가지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나 도지사가 되면 그 권력에 사실상 최고의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무직 선출직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법조항을 어기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런 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그걸 통해서 그 권력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 경북지사, 부산시장이 다 중요한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 심장에 해당되는 이 대구시장은 자유파의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고 당성이 확실하고 그리고 싸울 때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이념적 정체성과 당성은 엄청 강해. 사적에서 얘기해 보면. 네, 네. 그런데 막상 필요할 때 싸우지를 못해.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핑계는 또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정치계 금지가 돼 있어서. 그러면 아니 이철우 지사는 어떻게 동대구 역에 세이브코리아 집회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 어떻게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애국가를 부르냐고. 그러니까 다 핑계고 세 가지입니다. 이념적 정체성이 확실하고 당성이 강하고 그리고 투쟁력,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그 권역의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느라고 쫓아옵니다. 대구시장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먼저 이재만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네. 이제 오늘 추경호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뭐 속속 출마 선언이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변수는 이진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진숙 위원장은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아직 표명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 그럼 판이 또 뒤집히는 거죠. 그럼 그걸로 된 판이 뒤집히고 정리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현역 의원 프리미엄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도 슬슬 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종북주사파 개딸들과 싸운 그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서 추경호가 뭘 싸웠습니까? 그냥 끌려가려니까 저항했다가 풀려난 거지. 예, 그런 점에서는 우리 이 대구 경북 영남의 자유파 국민들이 진짜 보고 싶은 그 투쟁하는 리더십 이것을 보여주기에는 추경호는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그 부분들을 넘치도록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진숙 변수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이진숙이 대구시장 출마하겠다 그러면 나는 그 순간 판정리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 가지고서 저것들끼리 똥줄 뭉쳐서 이진숙 꺾으려고 해도 안 될 거다. 왜? 70대 30 룰에서는 책임당원들의 투표가 결정적이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아직은 대구파는 좀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질문은 오늘 출마 선언한 추경호는 어떠냐?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또 사실은 이 사람이 이 기재부에서 쭉 잔포가 굵어서 이 경제 또 국무조정실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살리는 데는 아주 특장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추경호가 윤석열 정부 때 좀 더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린 대구 경제를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것까지는 저는 뭐 이 추경호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급한 무너져버린 식어버린 영남의 심장 대구를 다시 펄떡펄떡
고정치게 만들기 위한 후보가 저는 이진숙이라고 보고 이진숙이 나오면은 저는 판이 정리된다. 근데 이진숙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추경호가 아주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로 평가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멸콩TV가 지난 토요일 특집 인터뷰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네. 관심과 열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회수도 조회수인데 라이브 영상에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저도 이준석 위원장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우라가 달라진 게 느껴진다. 예. 아무래도 그 수갑 사건 이후에 본인도 자신을 향한 엄청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걸 알고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말씀처럼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시장 판도에 뛰어들면 현역이고 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예. 당원들이 국회의원이 누구 찍으란다고 찍는 시대가 아니에요. 네. 정말 당원들이 제일 잘 알고 알아서 판단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 큐에 정리가 되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를테면 지금 현역 의원 후보군 중에서는 추경호가 그래도 제일 낫다. 굳이 따지자면 현역 네. 중에서는. 네. 그러면 그 자리에 이준석 위원장이 들어가서 국회의원 하면 거의 또 당대표급 전투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서 이 대구시장 선거도 우리가 이기는 지역이다, 유리한 지역이다라고 관심 밖으로 둘 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의 시청자분과 당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이게 전체 전국 선거나 중앙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이진숙 같은 전사는 국회로 보내서 좌파들과 싸움을 시켜야 한다 이러시는데 이게 초선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107명에 한 명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한계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대구시장으로 가는 순간 대구가 확 바뀌게 돼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우리 말하자면 이 전략적 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우리 자유우파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모로 대구 선거 구도도 기대가 좀 됩니다. 근데 저는 박사님 말씀드리면서 진짜 공감됐던 게요. 시장 도지사들이 나는 행정가니까 정치 중립이어야 돼, 정치 참여 안 해라는 게 제일 비겁한 소리거든요. 네. 그러라고 뽑아놓은 자리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행정도 하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따라 이를테면 나쁜 예시지만 박원순이 서울시 10년 동안 온갖 시민단체와 좌파들을 서울시에 득식을 거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박원순이도 그렇지만 이재명이가 지금껏 이렇게 된 그 출발점이 어떤 겁니까? 성남시장. 아니, 그 기초단체장 성남시장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1인 시위하고 온갖 걸 다 해가지고서 노이즈 마케팅 통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니, 왜 그거를 우리 자유파 단체장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상진이 성남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제일 뉴스에 많이 나. 별거 아니잖아요. 대장동 저것들 가압류해야 돼. 그리고 이 대장동 재산 전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돼라고 뉴스를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를 그 수준에 맞게 만들어내니까 모든 언론이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단체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단체장. 네. 그리고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 단체장들을 이번에 많이 뽑아야 된다. 네. 혼자 기껏 시장 도지사 뽑아줬더니 혼자 고고한 척 아니 나는 정치는 좀 하면서 이 보수우파와 이 자유우파 국민들의 열망이나 우리 쪽 시민단체 키우고 지원하는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아니라 네. 정말 제대로 싸우고 정치하는 그 진지를 구축하는 사람, 그 정도 인식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시장 도지사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구 가서 들은 얘기인데 대구의 서울시장, 대구의 대구시장 하면 그 대구라는 동네에 제일 큰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선출직 시대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뭐 누구도 노린다 뭐 얘기들이 많더라고. 뭐 추경호 이름도 나오고 윤 누굽니까? 그 원내대표 했던 네. 윤재옥 이름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김상훈이 이름도 나오고 뭐 유영아 의원도 나오고 유영아 네. 이름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더라고. 네, 네. 근데 그 친구들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준석이 국회로 가야 된대. 나오면 자기들이 감당이 안 아니, 되니까. 좋은 덕담이지. 이준석 같은 전사는 국회에 가서 싸워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국회로 가도
그리고 대구시장으로 가도 다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어디에 가는 것이 우리 자유우파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냐라고 하는 이 고민을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이 발표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제 말씀은 그겁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의 등장만으로도 우리 그 대구가 뜨거워지고 예. 그 열기가 또 아마 수도권에 있는 또 경북 출신 출향민 분들한테도 다 전파될 거거든요. 당연하죠. 지난 총선 우리가 참패를 기록한 게 21대 대비해서 거의 모든 지역이 투표율이 올랐어요. 기가 막히게 박사님 대구 경북은 투표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1대 대비해서. 그 선거 때마다 선거 막판에 대구 경북 투표율 올려주세요. 우리가 읍수하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대구 경북이 그만큼 식어버렸다는 거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면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출마를 해. 그러면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에서만 선거운동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국 선거가 되는 거죠. 전국으로 돌아다닙니다. 네, 네. 전국으로 돌아다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학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주도하는 판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최종 결심이 아직 안 된 모양이니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게 내년 1월 말 정도쯤 되면 이제 출사표들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네. 그 전에 또 헌법재판소 가처분 결과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맨날 호남 출향민 이야기만 하는데 대구 경북과 부경 출향민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5% 투표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접전지 붙느냐 떨어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번 총선에는 한동훈이가 공천을 개막장으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대구 경북에서 투표율 떨어진 건 대구 경북 출신들이 서울에서도 투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장해찬 아는 사람은 서울에서도 다 안 했지. 그리고 비례대표 꼬라지 보고 사람들이 비례대표 투표를 우리가 8%나 적게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구 경북이 뜨거워지느냐 마느냐가 예. 전국 선거 서울 수도권에도 다 영향 미친다. 오늘 그 말씀까지 박사님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1,000명이 봤는데요. 좋아요가 아직 10,000개가 안 돼요. 그럼 10,000개 될 때까지 버텨야 되겠다. 진짜 여러분 이 11,000명이 보시면 좋아요 10,000개 채워주셔야죠. 저희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먹고 사는데요. 그리고 아시죠? 행동하는 천사명 멸콩천사 회원이 돼주십시오. 여러분이 후원해주시는 정기 후원으로 멸콩TV 제작 환경 개선과 새로운 분들 인터뷰 모시고 출연진들 모시는데 저희가 다 사용을 합니다. 010-9939-1144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가입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희는 1,004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멸콩천사 행동하는 1,004명에 빨리빨리 합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연말에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새해에도 저희 쭉 월요일마다 뵐 수 있는 거죠? 더 자주 불러주세요. 네. 저는 아니 그리고 이 여의도로 네.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저는 그리고 여러분 매주 수요일 아침에 고성국TV 여의도 어퍼컷이라는 방송으로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수요일 오전 9시에 여의도 어퍼컷도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은 저희가 김재원 최고위원과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저번에 특집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라이브 한번 해보자 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요. 내일은 김재원 최고와 라이브를 하니까 5시 반에 함께 해주시고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지금도 이 퇴근 시간 저녁 시간에 밥도 못 먹고 보시는 10,000분 넘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네. 저녁 맛있게 잘 드시고요. 그래도 오늘 하루라도 좀 댁에 들어가셔서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멸콩TV와 고성국TV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11,000분 가까이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변함없이 5시 반에 김재원 최고와 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